지난 2013년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A씨는 서울 서초구의 우병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사건 요지를 설명한 뒤 변호를 맡아줄 수 있겠냐고 묻자 우 변호사는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3억, 2억, 1억 원씩 수임료가 예시됐고 각 금액에 따른 예상 형량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고액인 3억 원을 내면 집행유예를 받아 수감을 면하고 추징금도 없지만 수임료가 낮아질수록 형량이 늘어나고 추징금 액수도 컸다고 합니다. 당시 수중에 큰 돈이 없었거든요. 할 수 없이 가장 싼 1억 원의 계약을 했죠. 나중에 재판을 받았는데 우병우 변호사가 저한테 얘기했던 형량대로 선고가 나와 깜짝 놀랐습니다. 검사장 승진을 눈앞에 뒀던 고참 차장검사급 출신의 우병우 씨가 변호사로 개업한 기간은 2013년 5월부터 딱 1년. 국세청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자료에 따르면 우 변호사는 이 기간에 71건을 수임해 70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된 금액만 그 정도. 개인 의뢰인에게서 받은 현금 수임료를 전액 신고하지 않았다면 실제 벌어들인 돈은 더 많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 변호사는 사건을 맡을 때 자신의 기본 수임료가 통상 3억 원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검사장 반열에 오르는 데는 실패했지만 이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될 만큼 이미 실세 전관으로 통했던 겁니다. 우병우는 기본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실패할 사건을 잘 안 맡은 걸로 알고 있어요. 힘들고 돈이 잘 안 될 것 같다 하면 아예 안 맡고 그랬어요. 검찰의 별로 불리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은 퇴임 직후 보통 1년에 수십억 원을 벌어들인다는 게 법조계의 정설입니다. 우병우 변호사의 대검 중수 1과장 시절 직속 상관이기도 했던 홍만표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 퇴직 후 몰래 변론 등으로 검사장 출신 전관의 위력을 과시하다 수감 생활을 했던 그는 한때 1년 소득이 확인된 액수만 90억 원을 넘었습니다. 검사장으로 퇴임하던 당시 홍만표 변호사가 신고한 재산은 13억 원입니다. 그리고 2011년 변호사로 개업했는데요. 지난 2013년 한 해에 벌어들인 수임료로 확인된 소득만 91억여 원에 달합니다. 대규모 검찰 인사가 단행될 때면 옷을 벗는 고위직 전관들을 영입하려는 대형 로펌들의 치열한 물밑 경쟁이 펼쳐집니다.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전직 검사들로 구성된 이른바 전관 로펌들은 굵직한 형사사건을 싹쓸이하는 큰 손으로 통합니다. 그렇다고 이 같은 전관 특혜가 고위직들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부장검사급, 나아가 10년 남짓 경력의 부부장검사 출신들까지 저마다 전관 출신임을 내세웁니다. 심지어 성폭행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까지 무죄로 만들어주는 전관이라 자극적인 광고 문구까지 난립하는 실정. 스트레이트는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한 상황을 설정해 검사 출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2010년까지 기간은 아직 짧잖아요. 만약에 이제 검사 퇴임하신 게 2007년 막 10년 가까이 됐다 그러면 사실 사람은 지금 다른 사건을 보면 어느 청에 가든 다 아세요. 성추행 사건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도록 막아야 범죄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힘을 쓸 수 있다는 설명. 1차적인 기소 여부에 대한 처분 검사하잖아요. 판사 출신보다는 수사 단계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님들을 오히려 도움을 받는 게 조금 더 나아요. 취재진이 상담한 강제추행 사건 역시 기소 유예, 사실상 면책을 받아낼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저희 쪽에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해서 기소회가 아직까지 안 나온 경우는 없어요. 수백 건 했어요. 처가가 다 했는데 단 한 건이거든요. 비결은 역시 전관의 힘. 담당 검사가 소통이 가능한 분이다 그러면 이 나머지 양력을 한 20%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소통을 통해서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전관 변호사는 수임료도 갑절로 올라갑니다. 저희 소속 변호사는 그런 경우에는 660만 원. 그때 첫째 때는 1320만 원 정도 부과해서 포함해서요. 대표 변호사님의 직접적인 케어를 받는 그런 경우인데 어쨌든 정관이시기 때문에 사용료가 좀 비싸요. 이 홍만표 이분 정말 유명하죠? 네, 그렇습니다.
91억이요? 장부에 적힌 것만 91억입니다. 그런데 수임료도 수임료지만 더 문제가 되는 거는요. 수임료에 따라서 벌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이 더 충격적입니다. 정말 큰 충격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전관 예우 아니 전관 특혜 하면 판사 문제도 똑같이 크지 않습니까? 판사 전관이 더 비쌉니다. 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검사 전관의 문제만 다루고 있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수사 단계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피의자나 피고소인이 재판으로 넘어가서 어떤 판결을 받기 이전에 아예 수사 단계에서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아예 재판을 재판 받아도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전관 변호사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관 특혜 정말 지겨울 만큼 고질적인 병폐 그야말로 적폐인데요.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습니까? 네, 지난 수십 년간 정말 온갖 다양한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는데도 지금까지 근절이 되지 않고 있고요. 또 잊을만 하면 또 계속 터져 나옵니다. 그 대책들이 하나같이 실효성이 의심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실력자들은 적지 않아요. 장부에. 돈도 현찰로 받고 뒤에서 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지요. 이 전관들이 선임계를 쓰지 않고 몰래 변론하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방법이 없어서 검찰청에서 부랴부랴 일을 맡겠다고 관리대장을 만들었습니다. 네, 최근 스트레이트는 방금 전 말씀하신 몰래 변론의 실태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문서를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내놓은 대책이 얼마나 말뿐이었고 보여주기식이었는지 짚어봤습니다. 거물 전관으로 군림했던 홍만표 변호사의 영업 비결. 법조계에서는 비밀 아닌 비밀이었습니다. 후배 검사를 직접 찾아다니거나 수시로 전화를 걸어 수사 상황을 파악했고 개별 검사들의 학연이나 지연은 물론 같은 검찰청에 근무한 인연까지 꼼꼼히 따져 변호사를 투입하는 등 맞춤형 전략을 전방위로 활용했습니다. 차장 부장을 통해서 추가 수사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되었어.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이 선에서 그 이하로 최소화시켜보자.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변호사협회가 규정한 선임계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굳이 재판에 직접 나서기보다는 막후에서 하는 대관 업무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참담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에서 피조사자로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런 말을 수 없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당시 대검찰청은 전관 변호사의 몰래 변론을 뿌리 뽑겠다며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검사실 방문과 전화통화 등 사건 변호인의 변론 활동을 실명으로 자세히 적어 관리하는 구두변론 관리대장을 모든 검사실에 두고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사의 경우 즉각 감찰부서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일선청에 변론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전화변론, 방문변론 등 구두변론 사실을 기록화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사로 신고된 건수는 고작 6건. 전관 특혜가 여전한 현실에 비춰보면 신고 규정 자체가 유명무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검찰은 변론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구두변론 관리대장을 도입했지만 정작 국회에 제출 요구를 줄곧 거부했습니다. 변호사의 변론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항변입니다. 공개하면 불편할 사람은 누굴까? 검찰 출신 변호사들 아닐까? 검찰청을 수시로 드나들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불편해할 거고, 그래서 그런 분들 불편하지 않게 지금 후배 검사님들이 이거 안 내고 있다라고 저는 의심을 합니다. 스트레이트는 검찰의 대책 시행 이후 최근까지 3년간 작성된 서울 지역 5개 검찰청에 구두변론 관리대장 현황표를 입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과 동서남북 4개 검찰청에서 이뤄진 변론 활동 3만 2천여 건이 망라돼 있습니다. 변호인들은 주로 어떤 검사들을 접촉했을까? 검사장과 차장 등 부장검사급 이상, 즉 사건의 지휘 라인에 있는 간부들을 방문하거나 전화한 사례가 12,400여 건, 전체의 40%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평검사가 아닌
간부급 검사를 직접 접촉하는 건 전관 변호사의 영업 활동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일선 수사 검사가 아닌 결제 라인에 있는 부장급 이상 검사를 편하게 만날 수 있다. 결국은 젊은 변호사이기보다는 검찰에서 상당 기간 근무를 한 고위직 검찰 출신 변호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트레이트는 한 현직 부장검사로부터 검찰 내부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전관 특혜의 실상을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관 변호사들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평검사한테 가서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윗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전관 변호사가 검사 시절에 자기가 대검이나 법무부로 추천을 해준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선배 덕을 본 거니까. 과거 부하 직원이나 후배들을 상대로 한 로비. 노골적인 청탁이 아니어도 통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모셨던 전관 변호사가 찾아와서 내가 그 사건에 관심이 있는데 고소인이 무척 억울하다고 얘기하더라 라고 말하면 사실 그게 무슨 뜻인지 느낌이 오는 거죠. 전관의 힘이 특별히 잘 먹히는 수사 분야도 따로 있다고 합니다. 수사 상대방에 있는 경우에는 그게 잘 안 되죠. 반면에 특수수사나 인지수사를 한다고 하면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정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전관이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고질적인 전관 특혜에 대한 처방은 그간 다각도로 제시됐습니다. 퇴임 직전 근무했던 지역에 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변호사 단체에서는 법관과 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사실상 금지하는 대신 정년을 늘리자는 파격적인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최근 대검은 논란의 구두변론 관리 대장을 전산 처리해 사건 관계인들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라는 회의론은 여전합니다. 본질적인 개혁이라기보다는 좀 편편적인 개혁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정관 예우를 가능하게 했던 법원과 검찰의 구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보다는 법관과 검사, 변호사의 만남을 제한한다든가 개업지를 제한한다든가 하는 대책에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변화는 좀 마련하기 어려웠다. 권한을 나누고 검찰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대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구두변론 관리대장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제 공개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개를 하되 그 대장을 누가 관리할 것이냐, 제3자가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검찰의 제19 감사기가 심각하니까요. 두 번째로는 그것을 다른 기관에서 검토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견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참 믿어지지 않는 얘기지만 검찰의 입장은 늘 이 전관 특혜라는 건 아예 없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국민들은 다 있다고 하는데, 다 알고 있는데 검찰은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걸 손봐야 되는 걸까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전관 변호사의 어떤 힘이 작용하는 행로로 지목된 사건 배당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어제 전화 한 통화로 구속영장 청구되지 않도록 해주고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한테 배당을 하게 해주고 수천만 원씩 받는다. 저 얘기가 나오자마자 대검은 근거를 대라라며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쩌면 이 사건 배당 시스템, 이게 핵심이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핵심일지는 몰라도 첫걸음일 수는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배당 시스템이 이 검찰 개혁, 특별히 전관 특혜를 푸는 해답이 될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특수부에 보내고 어떤 사건을 형사부에 보냅니다. 어떤 사건은 배당하지도 않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학계나 시민사회 그리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다양한 권고에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검사들 역시 검찰개혁의 한 주체일 수밖에 없겠죠. 조직의 미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할지 스트레이트가 지켜보겠습니다.